네, 이어서 주식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 대신 암호화폐로 떠나는 투자자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연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놓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음, 계시더라고요. 암호화폐가 위험하다고 내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왜 음, 했냐. 막 20, 30대 분들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도 음, 계시고, 그다음에 암호화폐 투자 뭐 나쁜 거 아니다 이런 분도 음, 계시고, 사실 투자의 모든 책임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린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다만 저는 암호화폐 투자가 뭐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몇 년 전에는 암호화폐 물어봤을 때는 관심도 전혀 없었고, 그런 걸 왜 하지?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없잖아요, 음, 사실은. 주식은 우리가 기업에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삼성전자랑 같이 그냥 가는 거고, 안 좋아지면 뭐 같이 안 좋아지는 건데, 암호화폐는 요새 뭐 거래소 사기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사실 실체가 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코인들도 되게 많이 음, 존재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래도 실체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뭐 그 가격 하락으로 고통도 받고 있지만, 또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되게 많은데, 그만큼 주식 투자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품이에요. 근데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20, 30대 분들이 왜 이걸 할까? 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마냥 왜 했어 막 이럴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옛날 얘기지만, 사실 옛날에 이제 저희 아버님 세대나 이런 분들은 정말 열심히 저축만 하면 음, 아파트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은행 이자가, 그 앵커님은 상상이 가세요. 1년에 한 10% 넘게 나왔어요. 아, 그 은행 이자가. 그냥 넣어놓으면, 그 내 월급 넣어놓고 그냥 부동산 살 수 있었어요. 사실은 꼬박꼬박 아, 모으면. 그런 시대가 옛날에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IMF 터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금리가 엄청 낮아졌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국의 은행 금리가, 그 주변에 이제 저도 아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은행에 적금을 넣어놨는데 이게 1%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노후 대비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젊은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소득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소득이 있는 분들도 은행에 따박따박 넣어봐야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은데, 부동산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좀 최근에 들어와서 재미가 없어요. 예. 뭔가 이거 해가지고는 당장 내가 돈 벌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데, 차라리 비트코인을 하자. 왜냐면 비트코인은 그 변동성이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20, 30대 분들의 약간 탈출구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암호화폐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모든 자산,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이걸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쏠리면 반대 현상이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삼성전자로 다 쏠렸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루에 4조 산 날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 나와서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 주가를 회복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때 개인들이 너무나 쏠렸고, 근데 이번에 암호화폐도 막 일론 머스크가 물론 좀 약간의 펌프질도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트위터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 트럼프 닮아가는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까지 저렇게 인정을 할 음, 정도면 안 망하겠지. 지금 비싼 것 같지는 않다. 이 이제 생각으로 그냥 무모하게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막 언론에서도 약간의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또 치솟기도 했고, 실제 돈 번 사람도 있었고, 이제 거기에 환상에 젖어서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사면 무조건 1억 갈 거야, 음, 이런 생각으로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과열했던 거죠, 음, 사실은. 예.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20, 30대 분들 이렇게 설문조사 이렇게 한 통계들 보면은 암호화폐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음, 예.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쏠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너무 쏠리면 반대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만 해도 거의 주가 그 가치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고통스러워 하는 것 같고, 또 비트코인 투자했던 분들 중에 약간 대출 받아서 하신 분들은 거의 계좌가 그냥 없어져 음, 버리거든요. 대출 받았으면. 그 정도로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 비트코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한쪽으로 너무 쏠렸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더 그 알아보고 또 분석도 해보고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은데,
그냥 이제 남의 말만 듣고 그냥 언론에서도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셨던 게 저는 그게 좀 실수였다고 봐요. 근데 어차피 이제는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고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래도 암호화폐가 뭐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지 않으셨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 자금 가지고 하시는 거면은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하고 다르게 비트코인을 이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와요. 테슬라가 했다가 좀 취소했지만 미국의 페이팔도 지금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나중엔 또 모르죠.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상현실 메타버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가상화폐로 다 거래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쉽게 죽을 시장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이 규제한다고 하지만 규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했거든요. 예, 이번에 한 게 아니라. 그런데도 비트코인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실물 자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대체 투자 자산으로는 우리가 인정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불리는 유명하신 그 레이 달리오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축 수단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주식계 유명한 거물이죠. 이 헤지펀드 매니저가, 이 펀드 매니저가 비트코인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정한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을 우리가 이제 그냥 무조건 투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하나의 그냥 대체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저도 거기엔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제발 너무 막 이렇게 급등하거나, 주식도 똑같아요. 뭐 너무 최근에 시장에서 제일 뜨거웠던 업종이 철강 업종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트코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흥분하면 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절히 남들이 관심 없을 때 항상 좋은 포지션에서 내가 모으는 분들이 나중에 다 부자가 되거든요. 근데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종목으로 뒤늦게 사신 분들은 오히려 나는 같은 걸 했는데 나는 손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든 간에 투자분들 어쨌든 좀 마음 아프실 텐데 최근에 좀 20, 30대 분들 좀 힘내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뭐 비트코인이 앞으로 아예 안 쓰인다면 저도 뭐 이런 얘기 안 하겠지만 계속 뭐 결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 조정은 굉장히 좀 길게 받아야 되겠지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5월의 이슈였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라서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점 혹은 또 관심 가지면 좋을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답을 아는 게 있고 정답을 전혀 이제 정답이 공개가 안 됐던 것들이 있거든요. 시험을 볼 때. 근데 약간 이번 시험, 정상회담이라는 시험에서는 일부,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 다 노출이 됐잖아요. 백신, 그 다음에 2차 전지, 네. 그 다음에 뭐 전기차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삼성이 반도체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뉴스가 나왔는데 실제로 발표가 됐죠. 네, 그래서 이번에 44조 원 정도 규모로 한국의 대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것들은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언론 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그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는 다음날 이제 시장이 열렸을 땐 그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오히려 급락도 하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선행성이 있어서 미리 아는 걸 선반영을 해버려요. 당일날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쪽 관련된 기업들이 오히려 좀 빠져버렸고, 그렇지만 이들 업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빠지긴 했지만 그 우리나라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어쨌든 미국과 이제 경제동맹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사실 이 세상에 진짜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뭐 바보는 아니거든요. 거기서 미국에 공장 짓는 거는 사실 인건비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어요. 한국에 또 짓지 않았다는 그런 리스크도 일부 있지만, 근데도 왜 미국에 짓느냐? 미국에는 반도체나 2차 전지를 필요로 하는 엄청난 고객사들이 다 거기 다 있어요. 그럼 미국 공장이 있으면 미국의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미국의 GM이나 포드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당연히 한국 제품을 채택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공짜로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에 지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고용 창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대신에 그럼 우리 한국이 얻는 거 뭐죠?
이제 세금 면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업들 입장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마 감세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국내 업체들한테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어쨌든 이제 뛰어들게 된 거니까 저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경제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전 같으면 사실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았으면 아마 미국이 중국 손 잡았겠죠. 사실. 그럼 우리나라가 별로 할 역할이 없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사이가 지금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결국 중국을 계속 제조업을 견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중국 대신 누구랑 파트너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도 그때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에 이제 한국에 손을 잡은 거죠. 또 대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동아시아 관련해가지고 중국을 배제한 제조업 그 3국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제조업이 강한 이 나라들의 손을 잡고 미국이 제조업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거기 중심에 한국이 들어갔다는 게 저는 너무나 긍정적이라 보고 있고, 다만 많은 분들은 당장의 성과를 원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성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 걸려요, 당연히.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성과까지 시간은 좀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긴 그림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답안지가 없었던 업종이 몇 개 있어요. 그 대표적인 업종이 방산주하고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들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저도 이런 게 포함될 줄 몰랐는데 이번에 그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건 탄도 미사일을 이제 개발을 할 때 800km 이상 이렇게 갈 수 없게 이렇게 딱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또 고체 연료를 못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우주선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럼 이제 한국 보고 탄도 미사일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고, 한국은 거기다 고체 연료가 되게 되면 우주선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이 가능한 거죠. 그럼 우주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사실상. 거기에 또 이번에 한미 동맹 맺어가지고 우주선과 관련해 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달 착륙선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같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주권 회복은 뭐 이거 미사일 주권 회복했다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도 북한하고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전쟁하겠어요. 그거보다도 저는 여기서 생각할 게 방산 쪽보다는 우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공위성이나 정찰위성 이런 쪽으로 더 이 폭을 넓혀주는 그런 동맹이 나왔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주와 관련된 산업들이 한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성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미국이 막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암암리에 못하게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자가 이게 한마디로 뚜껑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로 이제 진짜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진짜 장기적으로 우주 산업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원자력도 되게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과 손잡고 같이 원자력 해보자라고 협력하자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이. 그래서 원자력은 사실 미국이 되게 강국이고 한국도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손을 잡고 같이 가자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배경은 중국과 러시아 때문인 것 같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원자력 발전 최대 강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들 나라들이 자꾸만 영향력을 키워가지고 이 원자력 발전소를 예를 들면 이제 저기 신흥국 같은 데 있죠.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들의 입김이 세져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싫은 거죠. 약간 견제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도 백신 개발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갑자기 우리 백신 IP라고 그러죠. 백신 그 원천 기술 다 풀어버리겠다.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라. 내가 줄게. 약간 이런 건데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신흥국에 그냥 뿌려버리면 미국의 또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 거 그냥 마음대로 만들게 해줄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만들어. 이래버리면 신흥국이 미국에서 또 멀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정치적인 계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원전 관련해서도 미국의 그런 좀 정치적인 입김이 좀 일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분석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타당한 것 같고, 근데 그걸 떠나서 한국의 원전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무 좋은 거죠. 미국과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는 제일 많이 피해를 본 업종이 대표적인 게 바로 원자력 발전 산업입니다. 왜냐, 지금의 민주당 정권이 원자력 발전은 일단 없애는 쪽으로 정책 방향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계속 죽이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이쪽으로 넓혀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들이 너무 주가가 안 좋았어요. 지난 몇 년간. 정말
엄청난 하락세를 겪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데 결국 지금 이 미국과 한국이 같이 이런 그림으로 간다는 건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들한테는 되게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부에서 염승환 부장님과 나눠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부에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